반갑습니다. 오늘 평화누리에서 주최한 차 한 잔의 가을밤의 어떤 연주회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오늘은 북한 문제 하게 되면 조금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고 색깔로 하게 되면 약간 블루에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와 좀 반대로 화이트로 가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어찌 보면 국가에서의 어떤 민족사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민족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이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과연 항상 이웃에 있으면서도 가까이 못 가고 있고 또 그리고 항상 뭔가 미스터리가 많은 그것인 북한의 문화를 모르고 우리가 과연 북한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 때문에 아마 평화누리에서 이렇게 북한 음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런 강의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짬짬이 때때로 제 연주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지루하게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저희 강의를 이제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북한 음악에 대하여 아주 거대합니다. 제가 이 한두 시간 내에 북한 음악에 대하여 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하지만 제가 정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런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북한 음악 정책입니다. 북한 음악은 사실은 민족음악에서 주체음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80년대 민족음악에서 주체음악이라고 말만, 그러니까 단어만을 변경을 했지 본질적으로 변한 거는 거의 없다. 그들의 어떤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족음악을 해야지 주체를 세울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민족적인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북한 음악 정책의 정의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민족적 형식이란 뭐냐? 국민들이 친숙한 우리 민요를 비롯한 이런 멜로디에다 가사적인 부분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넣어서, 하지만 물론 생활가요도 있지만 당정책가요, 위대성가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제도의 우월성 가요, 그다음에 혁명가요, 구분을 지어가지고 민족적 형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다가 통틀어서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 음악에서는 민족음악은 그 어느 장르보다 아주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 민족음악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195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958년 무슨 일이 있었냐? 각계 당시의 세계 정세와도 분명히 연관이 되는데, 당시 후르시초프였던 소련 공산당의 위원장이 북한에 대해서 각국에다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어떤 그 유포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강력하게 반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조선식 공산주의를 할 거지 러시아식 공산주의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조선어, 문화어에 대한 확대 발전에 대한 그 교실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음악에서 민족음악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의 과거에 있었던 그 악기를 가지고 북한 민족음악을 발전시킬 수 없으니 악기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1958년도에 벌써 북한의 전국 악기 개량 사업을 합니다. 개량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 때 벌써 1958년에 그때 내놓은 악기 수가 154가지입니다. 154가지 악기를 벌써 개량이 된 거죠. 그래서 나왔던 악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해금. 여러분들, 북한의 해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금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해금은 두 선이죠. 선이 두 개죠. 그리고 활이 있고. 근데 북한의 해금은 선이 네 개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0개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국악은 뭐예요? 50개잖아요. 한데 북한은 민족 악기에 70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악도 다 연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해금을 가지고 해금 연주가들이 북한에서는 차르다시 뭐 이런 곡들을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었고, 소리는 민족적인데 어떤 곡도 연주할 수 있는, 현대에 맞게 어떤 곡도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악기 개량을 했고, 또 그리고 북한에서의 민족 음악의 어떤 수용은 전자음악에서도 상당히 더듬어지게 나타납니다. 전자음악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전자음악 뭐 여기서 80년대, 90년대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뭐 포크 음악으로부터 시작해서 팝 음악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많이 왔는데, 락도 시작을 해서 많이 왔는데, 북한에서는 전자음악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철저히 민족적 형식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자악기를 통해서 우리 국악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세사이저라는 악기, 여러분들 그 키보드라고 그러고 뭐 건반이라고 그러고 그런 악기 있잖아요. 그 전자악기에서 그 신세사이저의 어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에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합쳐가지고 미술을 하듯이 색깔을 합치듯이 소리 색깔을 합쳐가지고 우리 국악적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국악인 전자음악에서 우리의 국악인 옹해아도 나오고 뭐 영천아리랑, 밀양아리랑 이런 아리랑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 연주곡 중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최성환 선생님의 작곡, 지금은 작곡을 하셨는데 최성환 선생님의 배합간현악 곡인 북한곡 아리랑이었습니다. 배합간현악 이라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했다. 이런 형식을 보고 배합간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 민족음악의 기틀은 남한 음악인에 의해서 마련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남한에 있던 많은 음악가들이 북한으로 이념 때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은 남한인들이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는 김순남, 안기영 쌤을 비롯해서 이런 양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기남, 박동실, 안기호, 임소양, 정남이, 조상선 이런 국악인들도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월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쟁쟁한 후배들을 가르치셨고 어느 북한 민족음악의 기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분들이 가장 꿈꿔왔던 것은 뭐냐면 아마 이 중에서도 이면상 선생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우리 민족음악의 현대화였습니다. 그 생각들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와 맞아떨어지면서 그것들이 북한 민족음악의 기틀을 마련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들으신 곡들이 들으신 것 같이 북한 민족음악은 조선민족 제일주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이야 이게 아닙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본질을 똑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어느 국가보다 어느 민족보다 제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남을 깔보자 이 얘기가 아니고 조선민족 제일은 우리가 제일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우의식 사회주의 기초해가지고 철저히 북한만의 음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기 개량 사업이 상당히 형식의 민족성과 내용의 인민성에 기초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민족 악기 사실 남한에도 요즘에 간간히 악기 개량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종류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선을 늘리고 길이를 넓히고 길게 하고 근데 남한의 개량은 어떤 것이냐? 현대 악기, 현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북한의 악기 개량은 아예 음악 장르 자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개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다 보니 북한은 훨씬 더 폭과 그 깊이에 있어서 훨씬 더 그 넓고 깊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아리랑 들으셨던 곡이 바로 배합간현악이 아까 여러분들 그 전주 부분에 우리나라 대금 소리 비슷한 소리들이 들렸잖아요. 그게 악기 개량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저대라고 부릅니다. 저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고음저대 있고 중음저대 있고 저음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 해금이 있다고 그러면 해금을 바이올린화 시켜가지고 해금, 중해금이 첼로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해금이 콘트라베이스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금과 비슷한 젖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젖대는 고음젖대는 피콜로 같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 또 저음젖대는 오보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 악기랑 어떤 것도 같이 맞춰질 수 있게 연주가 가능한 이런 악기를 하면서 배합 간현악이라는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간현악 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김정일은 배합 간현악에 대해서 양악과 양악기는 철저하게 조선음악에 복종되어야 한다. 양악과 양악기를 가지고도 우리민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우리식으로 창조해 나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북한에서의 양악기는 상당히 당시에는 1960년대,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헐대받던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인민성이 없고 군중성이 없었으니까요. 여기도 지금 우리 클래식 팬층이 물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많은 팬층이 생겼지만 과거에 우리가 과연 외국의 브람스나 슈베르트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세월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심하다 보니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을 김정일이가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악기를 배합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아리랑을 비롯해서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뭐 군에 뛰는 처녀, 우리 외국 그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북한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 곡 중에 저도 평양음악대학을 다녔거든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다녔는데 그 평양음악대학에도 제가 피아노를 치재. 피아노 여러분들 혹시 피아노 학원 다녀보신 분들 제일 처음에 피아노 교재가 뭐죠? 바이에르잖아요. 그럼 북한은 뭘 배울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바이에르 배웁니다. 바이에르 배우고 체르니 배우고 똑같은데요. 거기에 첨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민족음악입니다. 양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한국 리듬을 2년 동안 필수로 공부를 해야지 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악기인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아리랑, 또 한경남도 각종 민요들을 교재화해서 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악기 연주가인 저한테도 이 국악이 몸에 배어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곡 연주해 드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악 민족 악기 계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에서 만든 곡을 제가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돌날이라는 곡입니다. 돌고 돈다 이런 뜻입니다. 함경지방의 어떤 민요인데 이게 돌고 돈다 우리로 말하면 강강술래 같은 곡입니다. 그 곡을 가지고 북한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만들었고 제가 학생 때 제가 연주했던 연습했던 곡입니다.
네, 이런 곡을 북에서 만들고 있고 연주하고 있고 북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이라는 이미지와 와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어?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겁니다. 자, 우리랑 다르지 않고 70년 전에는 같이 있었고 70년 후에는 같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음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현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첨보 전자악단, 아까 전자악단으로 민족음악을 어떻게 연주했나 들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전자악단 소리로 북한의 민요를 연주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음악이 우리가 생각했던 전자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클래식 악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신세자이저, 그 다음에, 엘릭 기타,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드럼. 이걸로만 조합을 해서 이런 거기서 소리를 빼가지고, 소리 색깔로 해가지고, 오케스트라틱한 전자음악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전자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장르인 거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전자음악에 이르기까지 민족성을 향한 민족음악으로서 발전시키기 노력을 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전혀 서양음악을, 그러면 이 피아노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전혀 서양음악의 곡들을 안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한 번씩 가면 이런 곡도 쳤잖아요. 이런 곡들도 우리도 쳤습니다. 북한도 치고 있고요. 그런 곡 중에 제가 아무래도 저는 던돌란이나 뭐 이런 민족음악밖에 칠 줄 모르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쇼팽 한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쇼팽 넉턴의 20번을 제가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이 곡은 사실 쇼팽이 사후에 발표된 곡입니다. 사후에 발견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인데 넘버로서 제일 마지막 곡의 한 곡인데요. 쇼팽 넉턴의 20번은 더군다나 저한테 더 와닿는 게, 유태인 피아니스트가, 유태인 피아니스트를 극화한 피아니스트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첫 장면으로 이 음악이 나와서 저한테는 너무, 어찌 보면 그 피아니스트의 운명과 저의 운명을 상상하면서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곡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형아,
외치는 이 자리에서 쇼팽의 녹턴 20번을 연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평화를 얘기할 때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떤 이유라도 예술을 막는 행위나 어떤 행동이나 이것은 정말 인류에 용납하지 말아야 될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브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렇게 천재음악가로 정말 떠받들리는 브람스였지만 브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음표라는 것을 이 세상에 툭툭툭툭 던져주었다면 자기는 그것을 가져다가 조합하는 역할밖에 한 게 없다고.
그런 신의 영역에 있었던 그 예술을 우리가 그 피아니스트의 어떤 holland의 유태인 피아니스트의 어떤 나치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음악과 떨어져서는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북한 음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음악 제도, 북한에는 음악학교, 우리는 음악학교들이 종합대학 형식으로 해서 음악학교 위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겨가지고 단과대학 쪽은 교육을 되어 있지만 북한은 아예 예체능 분야는 종합대학이 없습니다. 간혹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좀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다고 그 학교가 제일 좋은 줄 알고 김일성 종합대학 음대를 나왔다고. 그거 저 학력 위조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음대가 없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이 있고 또 그게 현재는 뭘로 바뀌었냐?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 김원균이라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 그 부속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 예술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전문대 형식이 아닌 확실한 4년제 대학교로 각 도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음악 인구가 상당히 적을 것 같잖아요. 대신에 북한은 음악의 대중화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등 과정에서 모든 한 사람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들을 가장 정예의 인원은 북한의 예술단이나 전문 배우 집단,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뽑고 대신에 전 국민의 예술화를 생활화시킴으로써 나머지 인력들은 그렇게 충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제가 나온 학교라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 자관 북한의 최고 학교예요.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자랑하는 것에 넘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평양음악대학, 음악무용대학, 사실 음악대학하고 무용대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도에 최승희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요? 숙청을 당하시는 바람에 최승희 무용학교가 평양음악대학하고 합하다 보니까 명칭이 평양음악무용대학이 됐어요. 나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웬 체육대학에 음대가 있냐? 무용이 체육대학이 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시스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체육대학에 무용과가 있지? 아무리 몸을 쓰는 거라도. 평양음악대학 6살, 그러니까 6살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저는 평양음악대학에 몇 살이 들어간? 8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 오니까, 와, 천재가 왔다, 이러고 얘기하던데, 사실은 이게 외국의 서양의 콘서바토리 형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영재교육을 1990년대 시작을 했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근데 북한은 결정을 이미 1959년 10월에 합니다. 예체능 분야 조기교육의 실시에 관한 부분. 그래서 실행을 언제 하냐? 1974년도부터입니다. 한국보다 20년이 빨라요. 서구의 음악교육 형식을 받아가지고 1970년대에 벌써 예체능 분야의 조기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학생, 전국적으로 특별하다고 예술적 교육, 어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뽑아다가 어릴 때부터 일반 교육은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되 전공 교육은 대학 교수한테 배우는 거죠. 그 경쟁률이 얼마였냐? 제가 제 자랑이지만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저 때인데 제가 5,000명 중에 9명을 뽑았어요. 약 670대 1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그 경쟁률을 뚫고 하는데 지금은 사회가 변화되면 발전될수록 예술에 대한 갈망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은 경쟁률이 2만 2대 1이랍니다. 그렇게 평양음악대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왜 리설주 여사가 나왔다고 해서 금성고등학교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금성고등학교는
어린 고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교육이고, 평양음악무용대학은 우리로 말하면 예술종합학교나 똑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아니면 국제 콩쿠르 수상자도 여기 출신들이 나오고, 어디 가나 이 출신이 아니면 어디 북한의 음악 분야에서 이 출신이 모자라면 지방에서 올려오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철저하게 중앙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대학들은 모든 대학이 다 중앙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지방대학으로 되어 있고, 지방대학과 중앙대학, 딱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클래식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응? 에이, 설마 우리보다 잘하겠어? 뭐.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립교향악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KBS 교향악단은 KBS 거지 우리나라 국립이 아닙니다. 국립교향악단이 아니에요. 지금 반국립교향악단이 어디냐면 코리안 필이라고 예술의 전당에 상주하고 있는 그 교향악단이 반유급입니다. 반유급. 절반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교향악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립교향악단이 54년도에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립교향악단은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 눈을 감고 이게 북한에서 연주했는지 어디 외국 연주단이 연주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 연주단이 연주한 북한 외국 음악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이 바로 지난번 2018년 평창에 왔었죠. 삼지연 가요악단이 연주했던 외국곡 모음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뭐 미국에서 누가 뭐 북한은 지금 음악에서의 현대화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아니고 체육 각종 분야에서 정상국가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의 가장 음악에서의 먼저 최고는 과거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때에는 서기실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서기실에 음악 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음악 서기라는 직책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은 시대의 음악 서기가 바로 평창 올림픽의 지휘자로 왔던 장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영식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1980년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을 작곡가를 나와서 처음에 작곡가를 나와가지고 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애지중지하다 못해 그 사람은 북한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곡들은 거의 그 사람의 편곡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원래 북한에서는 개인 이름, 그러니까 김철웅 덕주에 열 수가 없어요. 왜? 개인 숭상이 되기 때문에,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김부자가 허락을 해줘야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죽은 사람은 그래도 뭐 추모 연주회라도 한 번씩 열 수 있는데 죽어서도 열 수 없는 것을 이 사람 장영식이라는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 몸소 장영식 작곡 발표회를 열어줬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음악적으로 상당히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어릴 때예요. 1980년대 중반쯤 됐는데 북한에는 매해 4월이 되게 되면 4월의 봄 예술축전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 개막 공연 때 저는 북한곡이 아닌 줄 알았어요. 브라스를 하는데 완전 하성이 재즈 하성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재즈가 전혀 허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탈북한 이유도 거의 그런 금지된 곡 때문에 나온 케이스인데 저는 그때 85년도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저 누가 작곡했어? 그런 재즈 하성을 허용하게 한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이었고 그걸 작곡한 사람이 바로 장영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북한 음악의 현대화를 위해서 장영식이라는 사람의 어떤 재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음악 서기라는 새로운 직책까지 만들어 놨고 현재 그 사람은 지금 장영식은 서기가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성월이와 동급입니다. 사실 연배나 음악계의 순번을 보게 되면 한창 장영식 그분이 한창 선배지만 지금 서열을 놓고 봤을 때는 현성월이 한 반급 높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북한의 음악계, 작곡, 창작 분야는 장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 2명이 왔었어요. 지휘자가 장영식이라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장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젊으신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이름이 윤범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랑스러운 평양음악무용대학 46기 저랑 동기 8살 때부터 피아노를 같이 한 동기입니다. 윤범주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던 사람이냐? 이 친구가 바로 대남방송의 작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게 되면 한국 노래 지휘는 그 사람만 해요. 북한에서의 대남은 어떤 거냐면 남한 노래를 가지다가 개사를 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편곡을 이 윤범주가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때 왔던 게 모란봉악단이 아니고 무슨 악단이었죠? 그때 2018년도에 그 올림픽에 왔던 악단이 삼지연 간현악단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삼지연 간현악단은 그때만을 위한 어떤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간현악단이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악단을 아예 고착화시킵니다. 삼지연 간현악단 전용 국장을 과거에 서커스단 국장을 했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예술전당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지연 간인악단 개관된 공연장을 보면서 예술의 전당 못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쿠스틱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예술단들이, 북한의 예술단들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예술단이 또 생기냐면 삼지연 간인악단이 생겼죠. 또 그 다음에 국무성 소속 예술단이 또 하나 생겼어요. 국무성. 그러니까 국가 버위성이 아니고 국무성. 그래서 난 저게 무슨 악단이냐. 요즘에 그 가장 최근 공연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뭐 당 전원회의요 이런 공연들은 주로 국무성 간인악단이 주로 공연을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예술의 현대화를 위해서 가장 지금 노리는 것은 아까도 듣다시피 여러분 이 음악 장르는 완전 클래식도 아니고 완전 재즈도 아닌 팝스 클래스입니다. 팝스 콘셉트,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팝스 오케스트라 형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음악을 녹이면서 자기들도 세계화를 시키자 보니 세계적인 음악을 갖다 놔도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포르모니아라는 그 장르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차츰차츰 발전시키자는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의 예술기관은 어떤 북한의 정무원, 우리는 정부 부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 문화예술 체육의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북한은 문화예술부가 가장 높은 데가 아닙니다. 그 위가 있습니다. 그 위가 당입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이 문화예술부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부 밑에 조선음악가동맹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예술선전대.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예술단은 뭐고 예술선전대는 뭐냐? 예술단은 전문 공연으로 하는 전문단체입니다. 북한은 모든 공연단이 우리는 어떤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술극장을 대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또 전용 자기 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북한은 예술단이 모이면 무조건 전용 극장도 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동평양 대극장, 피바다 가곡단 평양 대극장, 국립교향악단이 모란봉 극장 다 자기 전용 개인 극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다 보니 연습량이 끊기질 않아요. 제가 2009년도에 평양에 데려갔던 뉴욕필을 이끌고 갔던 마에스트로 로렌 마젤 3년 전에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캐슬턴 그 페스티벌에 연주를 뉴욕 필하모니하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자들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그때 계속 북한의 음악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로렌 마젤 보고 물어봤어요. 일부러. 당신이 북한에 가서 지휘를 해본 결과 어떠냐? 로렌 마젤 왈. 그게야 뭐 다 유학 갔다 오고 너무 훌륭하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뭘 테크닉은 말할 거 없었고.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게 있었답니다. 뭐냐? 리허설을 하는데 악사들이 악보를 안 보드립니다. 다 외웠단 얘기죠. 네. 그런 아마 오케스트라는 아마 북한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습량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음악의 모차르트 22번인데 모차르트 22번을 24개의 바이올린이 한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는 이런 합주단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예체능이 뛰어난 요즘에 우리 한국도 클래식계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조성진을 비롯해서 선여름 그다음에 뭐 김선욱 아주 훌륭한 토종의 어떤 세계 콩쿠르 수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과거에는 북한이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남한 출신이시면서 저 해야동 출신입니다. 해야동 출신인데 북에 가서 우리 한민족을 뚫는 사람이 있죠. 백고산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이 계십니다. 1920년대, 1937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 1등을 합니다. 37년에. 그리고 9살에 할빈 악단을 따라가면서 할빈 교향악단하고 연주를 한 우리 민족사의 아주 길이 남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백고산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계실 때 저희 양악기악 학부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카라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휘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카라얀 콩쿠르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상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난세 선생이 카레아연 콩쿨 4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1등 없는 2등을 한 김일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준을 굳이 말을 해야 될까요? 북한의 음악 수준을. 네. 국제 콩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길 만큼 우리 민족은 음악에 강한 민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공훈제도. 북한에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인민배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배우라는 개념은 피아니스트도 배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다 배우라고 합니다. 대신에 뒤에 연출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술가입니다. 아티스트들이죠. 북한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방급이 높아요. 창작가라서 예술가고, 이런 플레이들, 연주가들, 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배우를 줍니다. 그래서 인민배우, 공문배우, 인민예술가, 공문예술가. 제일 좋은 건 여기에 지금 김정일 상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김부자의 명칭이 들어간 상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냥 내가 예술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월급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급수시험을 쳐요. 급수시험을 무급부터 쭉 급수시험을 봐가지고 월급이 차등. 급수시험에 떨어지면, 급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월급이 잘려요. 적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 2년에 한 번씩 예술인 급수 판정을 합니다. 자, 제가 취약성, 단점, 장점을 말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술이야말로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을, 근데 하긴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박은호도 히틀러가 좋아했던 이유로, 아니, 박은호가 히틀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히틀러 좋아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현대인에서는 지금 박은호의 음악을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감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어떤 정치성 때문에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는 북한의 음악에 상당히 그것만 빼면 정말 주옥 같은 음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한테요, 북한 악보가 42,000곡이 있습니다. 42,000곡이 있는데 42,000곡 중에 김일성, 김정일 빼면 쓸 게 없어.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혹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나는 작가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개사를 해서 좀 멜로디가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을 찬송하려면 제가 처음에 교회로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북한 노래 같은지, 누구로 찬송하려면 다 그런 류의 곡을 쓰나 봐요. 물론 그런 곡도 있지만 북한의 감성적이고 이런 멜로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사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전국에 6만 개가 있어요. 전국에 6만 개가 있는데 김일성 동상 다 까부셔? 좋아, 까부십시다. 그러면 다 까부셔서 그 동으로 쓴다. 얼마 안 돼요. 저는 한두 개쯤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훌륭한 관광 상품이에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왜 정치적 이데올로기랑 맞아떨어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제부인데 그 제부의 활용성과 우리가 과거에 이럴 때도 있었다. 이것을 후대들에게도 알려주는 가치성도 있고, 어떤 북한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 만약 온다 그러면 나는 그 관광적 목적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북한 음악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북한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제가 그때 한동안 여기 평화누리에 우리 신수 목사님하고도 제가 그때 그때 뭐였죠? 네, 자선음악회도 하고 그때 악보 보내기도 한번 제안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북한에는 악보가 정말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북한이 또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어느 집이나 애들 한 번쯤은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때려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 집에서 쓰던 그 악보들 얼마나 많아요. 소나티네, 바이에르, 체르네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이걸 북한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악보 보는 게 악보 얻는 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천재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반,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뭐든 다 들을 수 있는데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반들, 이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너무나 자기만의 것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안 갔다 오면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폐쇄된 음악성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현대 음악의 추세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게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고, 저는 또 이 부분 지나친 개량. 나는 남한에다가도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남한의 국악은 지금 우리 서울의 예술전당 옆에 국립국악원이 얼마나 멋있게 떡하니 있습니까? 과연 거기에 가서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현대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남한은 너무 옛날 것을 고집하면서 옛날 것만 계속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됐어, 국악이. 하지만 또 북한은 또 너무 지나친 현대화 해가지고 너무 개량을 해가지고 이 국악인지 가요인지를 모르게 해먹었어요. 이 중가운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중가운데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 남북의 어떤 정통성 뿌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민족음악을 얘기하기 전에는 뿌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북한이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향성에서, 테크닉적에서 약간 방향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성이 없으면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제가요, 우리나라 토종들이 국제 콩쿠르 나가서 얼마나 많은 그 상을 타고 이깁니까? 그런데 사실 국제 콩쿠르에 가게 되면 자유곡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 곡을 한국식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곡이 없어요. 북한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우리는 너무 없어요. 북한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발은 자기 땅을 디디고 눈은 세계를 보라.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정신은 내 고향 땅에 이 땅을 디디고 세계적인 눈을 가져라. 북한의 구호가 지금 이런 구호로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문화원, 사실 북한 문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겠지만 통일문화원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 문화원, 몽골 문화원 많이 봤어도 저는 뭐 북한 관련한 통일문화원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북한 영화 몇 개 보고 북한 소설 몇 개 본다고 좌익이 되고 북한에 가라 그러세요. 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영화와 문화, 그 책 몇 권이 그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의 삶을 모르면서 과연 지금 와서 북한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 같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는 불법이라서 감옥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형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란 남한에 살고 있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북한은 훨씬 열악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는 지금 조금만 눈 돌리면 인터넷, 북한만 쳐보세요. 북한 영화 수천 편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이런 데서, 물론, 지금 현대와 조금 동떨어지긴 했지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북한 문화원, 통일문화원, 북한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조선문화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통일문화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거기를 가게 되면 북한의 공연도 볼 수 있고, 북한의 영화도 볼 수 있고, 북한의 책도 볼 수 있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상당히 되게 계속 노리는 건데, 하도 여기 와가지고, 야, 평양의 음악 수준이 어떠냐. 저는 딱 군말할 거 없이 금강산에서 남북한 한번 콩쿠르 한번 하자. 콩쿠르 한번 하면 실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남한이 잘하는지 북한이 잘하는지. 실력을 떠나서 같이
한 자리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런 날들을 상당히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10개가 합쳐서 하나가 될 때도 있고 100개가 합쳐서 하나가 있고 하나가 합쳐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훨씬 큰 하나가 되겠죠. 그 큰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민족적,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와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그 하나가 다 쪼개지면 오히려 큰 하나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여러 개, 10개가 10조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이해하는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북한이라는 이 땅에서 과연 물론 굶어 죽고 그다음에 핵 날리고 열병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된다면 지금부터의 북한은 우리랑 다르지 않은 음악을 하고 있고 우리의 너무 친근한 리듬을 쓰고 있고 우리가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음악을 만들고 부르고 연주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분단 국가의 음악인으로서 상당히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남한에 오니까 좋죠. 북한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어요? 난 그 질문 자체도 싫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반반이에요. 네. 이민자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물론 미국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도 여기 남한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좋다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기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저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의 다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에는 넘나지가 없습니다. 다름이 있을 뿐이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또 북한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북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단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가장 내가 북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맹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을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피아노 한 곡을 쳐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남북이 같이 불렀던 곡이 몇 곡이 안 됩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 해금이 돼가지고 그 황성예토나 이런 곡들도 많이 북한에서 불리우더라고요. 근데 딱 남북이 딱 만났다 그러면 어떤 곡이 나오겠어요? 아리랑이죠. 네. 그 아리랑을 제가 편곡한 곡이 있습니다. 김철웅식 아리랑인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름이 아닌 같음을 얘기하고 또 이질감이 아닌 동질성을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우리가 한민족이기 전에 한 문화였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년 전에는 한 문화였어요. 하지만 70년 후에는 한 문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서로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바른 통일을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통일이 된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비용보다도 저는 사회 문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안 한다면, 그에 대한 사회 비용, 그에 대한 비용은 통일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천문학적 숫자, 오히려 안 하기보다도 못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시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화의 어떤 문화성을, 그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끝마치면서 제 연주를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만든 곡입니다. 북한에서 8.15 해방을 맞으면서 8.15 해방의 한이로움을 얘기한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리면상 선생님이라고 북한에 원래 작곡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 환희의 노래로 제 연주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